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용마의 한국 정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소위 한방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자원 외교라는 미명하에 수십조 원을 날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대강 공사비까지 합하면 무려 100조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규모만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위산업과 관련한 물자 구입 과정의 비리까지 합하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돈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날린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도입해 규명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진짜 안보가 왔다. 짝퉁 안보는 가라. 안 보이는 안보도 가라. 보이는 안보가 왔다. 진짜 사나이로 감동할 2014년 가장 담대한 책,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정옥식,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합니다. 21세기 평화세대가 선택한 최첨단 안보 교양서,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책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13,700원,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서해문집.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미친 전셋값이라는 말이 상징할 정도로 최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부동산 경기를 띄워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긴급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는데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초대 손님은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전에 기자 생활을 우리가 일부 중첩되게 한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그때 기자 생활을? 동아일보라는 회사에서는 한 6년 조금 안 되게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유학 준비를 하고 나서, 원래는 생각지 못했는데, 네. 지금의 다음 카카오로 이제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 다음에서 취재팀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1년 4개월 정도 더 기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왜 언론사를 떠나서 이 부동산 연구하는 쪽으로 가시게 됐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자일 자체 일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동아일보란 회사가 이게 뭐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원래 뭐 기자 일을 열심히 하면 그래서 정의의 필붕을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사회가 조금 뭐 좋아지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제가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막 이렇게 되게 기득권의 목소리를 이렇게 강화해 주는 쪽으로 자꾸 신문이 변질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 결심해서 이제 나왔죠 뭐. 근데 사실 대책 없이 나오다 보니 저도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공부나 좀 더 해야 할 생각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뭐 유학 준비하다가 뭐 어찌어찌 그렇게 돼버렸네요. 저는 이제 혹시 그 전에 기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부나 이런 데서 네. 이제 부동산 문제를 자꾸 다루다 보니 네. 이런 분야 계속 한번 연구해 보면 괜찮겠다 해서 이제 나가셨나. 예, 이런 생각이 뭐 그런 들어가지고.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디어 다음에서 취재팀에 있었는데 예. 그때는 뭐 굉장히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게 또 정식 언론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위에서 전혀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팠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때도 뭐 부동산 문제가 이제 들끓어오를 때였거든요. 한 2003년, 4년 이 무렵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관심 가지는 문제고 근데 제가 보니 뭐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보니까 부동산 기자들이 워낙 뭐 이해관계에 많이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또 취재원들이 이제 다 그쪽이다 보니까 예, 예. 제대로 된 보도가 안 나왔던 건데 하여튼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제대로 된 보도가 안 나와서 그 미디어 다음 있을 때 사실은 그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 뭐 좀 제 뭐 인생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을 좀 만나기도 했고요. 예, 예. 예. 두 분 스승이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경실련에 아파트 거품 빼기 운동 본부장. 예, 예전에 그런 적 있었죠. 김헌동 본부장. 김헌동 본부장하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그 제가 잠시 적을 뒀었는데 그 김강수 경제연구소의 김강수 소장님. 예, 예. 이 두 분한테 굉장히 많은 걸 배웠었고요. 짧은 시간에. 예, 예. 그렇게 현실에 대한 고민 플러스 두 분으로부터 배운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접목되면서 되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성장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했던 시기고. 네, 네. 아, 그런 배경이 있어서 결국은 이 부동산 문제. 사실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한데 최근에 들어서는 무슨 뭐 부동산 학과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부동산 연구는 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기자 생활, 저도 경제부 생활을 상당히 좀 길게 해봤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 건설교통부 출입 기자들 하면은 뭐 건설교통부가 쉽게 말해서 이제 가장 따뜻한 출입처 중에 하나. 천지도 제일 많고. 예. 그다음에 뭐 기자단 신년 기자회 같은 거 하면 건설업체들이 돈 내서 호텔 같은 데서 막 기자회도 하고. 그러니까. 신년 모임. 예. 예. 실제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각종 해외 이제 뭐 플랜트 건설 현장에 가면 또 그럴 때 이제 기자들도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지하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대접 잘 받죠, 사실.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이제 경제부 나가면서 금융권에 주로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때 금융권 뭐 구조 조정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그 당시에 현대가 소위 이제 왕자의 난을 시작으로 해서 2000년도에 그렇죠. 예, 현대건설이 이제 결국은 12월에 1차 부도까지 납니다. 그 현대건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현대건설이 자기 출입 기자들을 모아서 여름에 해외를 보내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건설은 뭐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복마전 비슷한. 예, 복마전 비슷한 데고요. 그래서 그 재벌 기업들이 건설사 하나씩은 다 끼고 있잖아요. 그게 다 뭐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또 뭐 성장하기도 하고 또 뒷돈을 써서 거래하기도 하고 뭐 이런 통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요.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기자들에게 접대를 잘 하다 보면 기자들 같은 경우도 기사 쓰는 방향에 있어서 약간 좀 편향성을 띌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편향성을 띠는 걸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일단 특히 신문이 심하잖아요. 신문이 왜 그렇게 심하냐 봤더니 이 아파트 분양 광고가 그 광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뭐 2000년대 초중반에 막 부동산 붐일 때는 전체 광고 매출이 한 뭐 3분의 1 가까이, 30% 가까이가 사실은 아파트 분양 광고, 그러니까 부동산 광고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큰
수입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건설업체들 입장에서 자꾸 이제 뭐 집 사게 하고 분양받게 하고 그래서 집값은 뛰게 하는 쪽으로 이제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국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의 한 2배 가까이 되는 그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중이 높다라는 건 거기에서 너무 많은 이제 이권과 이권이 생겨나고 또 특권물이 생겨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사심 없이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쪽에서 뭐 학자라고 그러면 용역을 받거나 또 뭐 부동산 업계처럼 뭐 마찬가지로 건설업계하고 이해관계를 거의 비슷하게 하는 이런 쪽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 대접을 받고. 근데 기자들의 취재원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거의 뭐 95% 심지어 한 99%가 그런 취재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전문가 이전에 이해관계자들인데 워낙 이런 분들밖에 없으니까 그 객관적인 전문가이냐 이제 코멘트를 따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분들도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출입하는 데가 보통 국토교통부 또는 뭐 서울시에 이제 뭐 도시계획 관련한 그런 이제 담당 기자들이 부동산 면을 많이 맡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뭐 건설업계나 이런 쪽에 또 접대를 받다 보니 그분들하고 인간적인 관계들을 이렇게 맺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들 이야기에 이제 좀 뭐 조금 뭐 유식한 말로는 인지적으로 포획된다고 그러죠. 그분들 이제 이야기가 당연한 논리인 것처럼 돼버리는 뭐 이런 현상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사실인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서민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혹은 뭐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경실련 정도를 제외하면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실은 건설업계 이야기를 그냥 그 사람만 바꿔서 똑같이 하는. 그래서 제가 방송 기자분들이나 PD분들 이렇게 오시면 제가 인터뷰 응하면서 늘 하는 말이 건설산업연구원, 뭐 주택산업연구원 뭐 이런 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름만 들어보면 뭐 국책연구원처럼 국책연구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런 연구소들이 건설업계에서 이제 돈을 댄 그런 연구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제발 뭐 예를 들어서 건설산업연구원 같으면 뭐 대한건설협회 부설 뭐 이런 식의 좀 앞에 그 수식어만이라도 좀 넣어줘라. 그렇죠. 정확히 소속이 어디인지. 그럴 때 같은 이야기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입장이구나. 아니면 그냥 객관적인 전문가이구나.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작은 요구도 사실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안타깝죠, 사실은. 사실은 왜 그렇게 건설사들이 그렇게 뭐 기자들한테 아까 접대도 잘하고 지금 자기들 부설 연구원까지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걸 봤더니 제가 크게 깨달았던 게 건설을 한번 하게 되면 이게 쉽게 말하면 규모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디서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라고 할 때 그거 보통 재건축하면 뭐 크게는 막 1000세대가 넘고 이렇게 되잖아요. 몇 조짜리 사업이 그럼 뭐 몇 조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남는 것도 그만큼 단위가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크게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쉽게 말하면 뭐 몇천억 정도는 로비 자금이라든지 이런 건설업 뭐 연구소 뭐 운영 비용 이런 건 아주 가볍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정말 이제 조그만 걸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광고 비용으로 치밀하면 뭐 그 연구소 운영하는 비용 훨씬 능가하는 뭐 그런 이제 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고요. 말씀하셔서 이제 생각이 나는데 사실 뭐 제가 이제 동아일보에 있을 때 정치부에 있을 때 저는 정치부가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데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찾을 게 없나 싶어서 봤더니 국회 예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사실 기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정치인들 뭐 코멘트를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산 문제를 봤는데 예산에 굉장히 큰 부분도 사실은 토건 예산이에요. SOC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단위가 뭐 몇천억에서 몇 조 단위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홀하게 이제 국민의 눈밖에서 벗어나서 뭐 지역구 의원들끼리 이렇게 나눠 먹는 예산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공공에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토건 예산들을 또 이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아까 4대강 사업 말씀하셨지만 그게 대표적인 거고요. 예. 그 말고도 정말 토건 예산은 정말 엉터리로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엉터리로 쓰이는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이제 아까 미디어 다음에서 취재팀에서 부동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아파트의 고분양가로 이렇게 또 국민들 부담을 지우고 그러니까 공공에서는 세금으로 이렇게 낭비하고 민간에서는 고분양가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막 덤터기를 씌우고 이런 어떤 과정 현상 자체가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서요. 저라도 좀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제 이야기가 좀 너무 기네요. 근데. 사실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오히려 청취자들이 더 재미있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왜 지금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왜 부동산 정책은 계속 이렇게 가는지 그럼 제가 봤을 때 이제 배경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집값 수준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참 집값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비교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상황별로 다 다른 거거든요. 뭐 땅이 넓은 나라도 있고 좁은 나라도 있고 또 이게 우리처럼 뭐 수도권에 밀집된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일적으로 비교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가끔 뭐 그런 비교를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정확한 건 이런 거겠죠. 뭐 정확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체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돈 벌어서 집을 사는데 몇 년이 걸리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집장만 하려고 그러면 한 최소 30몇 년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세를 구하는데도 이제는 한 5, 6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이건 비정상적인 나라인 거죠, 기본적으로. 왜? 이게 주거라는 게 우리가 의식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식주가 일정하게 해결이 돼야 생활이 안정이 되는데 이걸 주거라는 걸 우리가 일정한 주거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노동자가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라면 이건 이미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한 이제 강의도 많이 하는데요. 하면서 늘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집값 대비해서 그러니까 집값 대비가 아니라 자기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높다고 생각하냐, 싸다고 생각하냐, 적정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늘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어떤 남녀노소 어떤 대상 가리지 않고요. 다 높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웃기는 건요. 건설사 임직원들 대상으로도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높대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높은 거죠. 사람들. 이게 뭐 다른 어떤 통계를 떠나서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이 다 분분할 수 있는데 거의 전 국민이 국론 일치를 보이는 게 바로 저는 이거 같아요. 집값은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그 집값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에도 너무 집값 띄우기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집값은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라보는 국민은 뭐 굉장히 극소수 잘 사는 국민들인 것 같고요. 자기네들이 주로 속하는 이분들 평균 재산액이 공직자 재산 신고하면 보통 한 몇십억씩은 되잖아요. 아무리 못 잡아도 한 20억, 30억 가까이.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안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자꾸 그런 논리가 행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 높고 심지어 집값이 높지 않다라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조차도 사실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죠. 기자 월급으로 집 살려면 힘듭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뭐 MBC에 계셨지만 MBC가 상대적으로 월급이 높죠. 월급이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할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쭤봐도 다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왜 집값이 싸다라는 인식이 뭐 정부 관료들이나 또는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건설업계가 필요로 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뭐 각종의 논리를 동원합니다. 뭐 일례를 들면 참 이게 이 그래프 같은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 좀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기 전에 제일 집값이 높았던 때가 1991년쯤 돼요. 91년 초였거든요. 그렇죠. 80년대 후반부터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비교 기점을 그렇게 잡아요. 1991년 정도를 우리가 2000년대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았던 때, 그때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한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그때에 비해서 뭐 집값이 평균적으로 얼마 안 올라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양심상 굉장히 불량인 그런 이제 방법들을 동원해서 한마디로 통계를 가지고 조작하는 거죠, 사실은. 우롱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수치에 또 사람들이 많이 약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숫자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제 체감하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적정한 집값이라면 혹시 연구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 이게 적정하다고 보통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2010 지금이 4년이죠. 지금 아마 올해 평균으로 따지면 전국 가계 평균 소득이 한 4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월 소득이요? 네, 월 한 가구에. 네. 450까지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해봐야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다라고 했을 때 평균 소득이 그렇다라고 볼 때 집값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딱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게 사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경우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비용을 많이 안 쓰고도 그러면 다른 생활 지출할 여력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이제 시장에 돈도 많아지고 그러면 뭐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뭐 내수도 활성화되고 또 다른 지출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뭐 굉장히 민간주택 중에 뭐 호화주택이 있지만 한 85% 정도가 공공주택이어서 이 주거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적어도 주거 문제에 관해서는 대체로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걸 뭐 딱 적정하게 뭐 소득이 몇 배가 되면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비교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역사적인 추세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득 대비,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대비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할 때 소비자 물가 대비로는 추세선에서 한 40% 정도 이상 지금 집값이 높은 상태고요. 최소. 소득 대비로도 35% 이상은 높은 상태다. 35에서 뭐 좀 높게 잡으면 50%까지 흔히 말해서 거품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집값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집값이 비싸다. 그리고 우리 소득이라든지 뭐 물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부는 끊임없이 지금 박근혜 정부도 지금 마찬가지죠. 경기 부양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부동산 값 올리기를 하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일단 너무 큰 거고요. 이해관계가 크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정치권 입장에서 봐도 뭐 온갖 검은 돈들은 사실 이제 건설을 통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워낙 단위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 뭐 예전에 경실련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한국에서 각종 부패 사건의 50% 금액 대비로는 50%가 넘고요. 절반 이상이 사실 건설 부패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그런 이해 구조가 있는 그와는 또 별도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선심 쓰기에 가장 좋은 사업들이거든요. 다리 놓고 도로 놓는다 그러면 아직도 관성이 그렇죠. 표가 올라가죠. 저게 뭘 이제 하는구나. 힘이 좀 있구나.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이고 또 지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계속 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저게 땅값도 뜨고 집값도 뛰니까 뭐 내 지역이 발전된다 이걸 떠나서 자기가 잘 살게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또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관료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성과 평가를 하더라도 뭐 다른 거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을 하면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이걸 하면 뭔가 이제 되게 좀 티가 나고 뭐 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대접을 잘 받아요. 접대를 이제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온갖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있고 한편으로는 정책상으로는 그 아주 과거의 관념이긴 하지만 이런 이제 건설 토목 쪽의 사업들은 단위가 크고 그렇게 하면 금방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산업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뭐 흔히 이제 전후방 연계 효과라고 예, 그러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앞쪽에는 뭐 시멘트니 철근이니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그런 산업들이 그렇죠. 원료 같이 이제 산업들이. 뭐 활성화된다. 또 뒤쪽으로는 뭐 인테리어니 이삿짐 센터니 뭐 이런 것들이 또 활성화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대는 건데요. 예. 그 최근에 와서는 그 건설업보다 오히려 뭐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교육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고용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용 유발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는 게 입증이 됐는데도 계속 이제 옛날에 관성이 있는 거죠. 계속 뭐 4대강 사업하고 뭐 경인운하 같은 걸 만들어야 뭔가 경기 부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 과거에는 그런 어떤 부동산 건설 산업을 통한 어떤 정책 띄우기, 경제 띄우기 이게 어느 정도 예전에는 성과를 좀 보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빵을 사 먹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굶주린 단계를 지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뭐 문화를 즐기고 싶어. 복지가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 복지에 돈을 많이 써야 되고 노후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저출산 문제 심각하니까 육아나 뭐 이런 쪽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단계인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 거기에 많이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기본적으로 생산 활동 자체가 그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걸 먼저 충족시켜서 해야 됐고요. 그러니까 또 실제로 경제가 고성장하던 단계니까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시대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명절 같은 데 다녀보시면 고향 내려가서 다녀보시면 차 제대로 안 다니는 도로 얼마나 많이 뚫려 있습니까? 그리고 뭐 다리도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크게 진다든지 뭐 심지어는 생산시설도 아닌데 호화청사 얼마나 삐끗하게 지어놓은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미 너무 포화 상태인데 엄청나게 이제 거기에다 돈을 많이 쓰고 있는 단계죠, 아직도. 그래서 이제는 배가 고픈 단계를 지났다. 즉 우리가 그렇게 막 사회적인 인프라를 그러니까 건설 인프라들을 깔아서 성장하는 시기는 지났고 오히려 이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복지 쪽을 확충해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돈을 써야 되는 단계인데 아직도 과거의 개발연대식의 그 돈 쓰는 걸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최경환 부총리 등장 이후에 지금 금리도 계속적으로 지금 낮추고 있거든요. 결국 이것도 지금 부동산 정책과 지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금리를 자꾸 낮추는 이유는 금리가 싸니까 많이 빌려서 지금 집을 사라 이런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지금 금리 수준이 높아서 투자를 할 걸 안 하고 소비할 걸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결국은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기획재정부 특히 최경환 부총리 압박에 못 이겨서 아마 한국은행이 최근에 뭐 2번 금리를 다시 인하했는데요. 그렇죠. 충분히 낮은 수준에서 다시 낮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는 효과라는 건 결국 부채가 많은 사람들 빚부담을 들어주겠다는 의도 말고는 딱히 이게 정말 생산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집값 떠받쳐주기에 일환 아닐까 이런 판단이 드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세계적으로는 뭐 특히 미국을 이제 주도로 해서 양적 완화가 종료되고 일정한 뭐 시점이 지나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한국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지금도 부채가 가뜩이나 잔뜩 있기 때문에 이걸 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되는 시기에 계속 금리 낮춰주고 또 최경환 부총리 했지만 이제 주택대출규제 풀어서 계속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게 정말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이거 정말 위험한 도박 아니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오히려 일반 서민들은 자꾸 더 관심이 갈 텐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값을 낮춘다라고 지금 금리를 낮춘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물론 금리를 낮추니까 빚을 내서 뭐 집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네. 일부.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집값은 잠깐 반짝하다가 네. 네. 요즘 보면 다시 또 떨어지는 네.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왜 정부가 계속 저럴까? 네. 이게 단순히 그 이해관계자들 네. 몇 명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또 의구심도 계속 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도 있겠지만 이제 뭐 아까 제가 인지포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사람들끼리 이제 다 생각을 주고받다 보면 그게 이제 이분들의 상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값이 다들 일반 국민들은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 생각에는 높지 않은 거고. 그래서 사실 집값이 너무 높은데 이미 빚내서 살 사람도 다 사버려서 더 사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주택 거래 침체인데 이분들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집을 안 산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예, 전세난 같은 경우도 사실 주택 그러니까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전세가 부족해서 사실은 집값이 뛰는 측면이 전세값이 뛰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으니까 저 매매 쪽으로 쏠리지 않아서 뭐 전세값이 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기네들 나름의 이제 상식에 젖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성장을 이끌어왔던 패러다임 거기에 스스로 지금 갇혀 있다라고 보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것 더하기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건설업계든 부동산업계든 계속 논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요가 이미 고갈됐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가 뭐 몇백만 원씩 남아있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뭐 집값 계속 비교해서 뭐 높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뭐 그 정부가 대출을 더 해주면 뭐 집 살 사람이 얼마나 몇백만 명씩 더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재벌계 연구소들 또는 뭐 저 건설업계들이 돈 되는 연구소들 인데서 계속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사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걸 보면 자기들과 전혀 관계 없이 더 힘들게만 지금 한다는 거 이제 피부로 많이들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주에도 뭐 정책 발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월세 대책만 내놨죠. 결국은 정부가 부동산 이 전세 대책은 포기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웃기대요. 보니까 보고 있으니까 아니 이분들이 도대체 개념은 장착하고 뭐 정책을 내시는 건지 의심스럽던데 일단 전세난이 심각할 뿐이지 월세는 물론 월세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월세 가격은 월세값은 계속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뭐 월세 대책이란 걸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려운 데는 왼다리가 가려운데 오른다리를 벅벅 긁어주고 있는. 그런데 이게 뭐 그렇다고 대책이라도 제대로 대놓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 정부 관료들 참 대책 쉽게 내놓더라고요. 이게 정책 참 쉽게 하죠. 어떻게 하냐면 전세난이다. 그러면 전세 대책이라는 게 야, 돈 빌려줄 테니까 전세 보증금 내. 월세는 사실 심각하지도 않은데,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전세 중에서 이제 집주인들이 이제 이걸 저금리 상황에서 이제 만회를 한다고, 뭐, 반전세, 그러니까 보정부 월세로 이렇게 많이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보증금 부담이 이제 또 어쨌거나 크잖아요. 월세, 그러니까 원래 그냥 월세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부담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월세 대책도, 대출 더 해줄 테니까 월세 보증금 내라. 참 정책 쉽게들 합니다. 이게 이분들 두뇌에 주름이 없는 건지.
그런데요. 예. 이게 이제 전세 대책, 월세 대책 이런 식의 전세 대책, 월세 대책은 문제가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모자라는 사람들한테 돈을 융통해 주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원래는 이게 그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하게 해서 전세나 월세가 사실은 그냥 그게 안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도록 하게 되는데 네. 수요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돈을 빌려줘서 지탱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빚내서라도 그 높아 있는 전세값, 월세값을 합리화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서민들 도와준다고 포장을 하지만 길게 보면 그리고 이미 입증됐듯이 이건 사실 전세 난 월세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월세 가격을 밀어 올리는 정책이에요. 그 사실은 저는 이게 뭐 정부가 서민들 도와준다라고 포장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뭐 말일 뿐 그냥 집값을 떠받치는 과정에서 결국 하우스푸어 집주인들이 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이걸 돌려서 그 자기의 부채 부담을 이렇게 뭐 상쇄하거나 또는 뭐 저금리에서 이렇게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도와주는 역할밖에 더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역할이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해 이제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강고한 그 연대라고 할까요? 이제 재벌과 관료와 거기에 이제 언론까지 합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수준을 계속 최소한 유지 내지는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값을 만약에 서민들 입장에서 지금 서민들은 집값이 높잖아요. 그 떨어뜨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저는 이게 뭐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정부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이런 정부 보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집값이 기본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일정한 수준으로 하향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정부는 말로는 이제 이거 연착륙 대책이라고 포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은발의 오줌 누기여서 길게 보면 오히려 뭐 가계부채 늘어나고 하니까 더 위험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아주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의 연착륙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정부처럼 가면 오히려 정말 폭락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부동산 거품을 조금씩 빼나가는 건 맞다. 그리고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는 자꾸 이제 뭐 풍선에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풍선에 바람이 좀 빠질만 하면 이제 계속 집어넣는데 이걸 이제 정부는 연착륙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근데 이게 바람을 좀 빠질만 하면 계속 집어넣다 보면 언젠가 빵 터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반 국민들의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수준만큼 집값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거래도 늘어나고요. 일정한 충격은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게 길게 보면 또 크게 보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도 편안해지는 길이고 또 경제도 사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지 이렇게 가면 계속 몰핀 주사 맞다가 정말 뭐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고 한국도 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면서 그거 막느라고 또 기준금리 따라 올리게 되면 결국은 정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이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뭐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금리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을 비롯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동산 문제를 설명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이 과거에 이제 재테크 관점에서 뭐 집값 오르내리는 정도의 문제 이런 정도로 생각하거나 또는 부동산은 뭐 경제와 이렇게 뭐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문제 뭐 그래서 정부가 정책하기 나름대로 따라서 막 뭐 쉽게 조절 가능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한국 정부가 워낙 토건형 정부이다 보니 뭐 정책을 무지막지하게 쓰는 측면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반적인 경제하고 다 맞물려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2000년대의 부동산 거품은 가계부채를 동반한 거품이거든요. 가계부채 1,05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고요.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저금리니까 억지로 버티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아마 빠르면 내년 중반부터 해서 한 2016년 정도까지 가면 아마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텐데, 이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게 꾸준하게 계속 올리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는 금리 안 올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경제의 메커니즘을 조금만 아시면 그렇게 생각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금이 약 한 6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들어와 있는 돈은. 근데 이 자금들은요. 굉장히 단기성인 한머니라고 하는데 단기 투자 자금이어서 그리고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풀면 미국에 이제 달러가 저금리니까 이 저금리 돈을 빌려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한국도 그 대상인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라간다라고 치면 이제는 더 이상 미국 금리가 싸지지 않고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제 빠져나가게 되겠죠. 돈을 갚아야죠. 그러면 주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보셨지만 주가가 급락한다든지 또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급격하게 일어나면 경제적으로 이제 큰 충격이 되니까 예를 들면 2008년 말과 같은 그런 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준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게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겨요. 외환위기를 겪느냐? 그냥 금리를 올려서 그나마 막느냐? 이런 식인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억지로 지금 버티고 있는 그 하우스푸어 가게들이 이제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제가 궁금한 게요. 그러면 지금 이명박 정부 이래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2008년 정도 9년 그때가 사실은 부동산 값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점이고요. 그렇죠. 그 뒤로 지금 쭉 빠지고 있거든요. 수도권 기준으로 수도권으로 일단 놓고 보면은 쭉 빠지고 있고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정부가 자꾸 집값 끌어올리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체돼 있거나 약간 반등하거나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모르겠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쭉 빠지는 게 좋아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진다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말 그대로 좀 리즈너블한 수준의 가격까지 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게 일반 서민들의 어떤 지금 현재 시각일 텐데 그렇게 내버려두면 우리 경제가 안 됩니까? 안 될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히려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집값 문제라면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베이비 부머들 은퇴하고 나서 지금 자영업 엄청 차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알바 한두 명 고용하고 나면 부동산 임대를 내다가 자기는 알바들 받는 돈조차도 못 버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임대료가 너무 높아요, 그만큼. 근데 이 부동산 임대료 높아서 사실은 이렇게 이 돈들이 다 빨려 들어가죠. 우리 젊은 친구들 사회에 나와서 돈 좀 벌어갖고 월세 내고 전세 내고 감당하다 보면 이거 정말 저축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집값은 어찌 보면은 너무 이제 경제가 망가지면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려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건전하게 경제가 발전하는 가운데 집값은 상대적으로 싸면서 안정화되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돈이 고여 있으면 경제 전체적으로 돈이 안 돌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빠져나와서 생산활동, 소비활동이 쓰여야 우리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길게 보자면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급락하는 것들은 일정하게 제어해 가야 되겠지만
적어도 부동산에 고여 있는 돈들이 빠져나오게 해야 그나마 우리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내수를 살릴 수 있고 또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진정한 의미의 건전한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쭉 보니까 그러네. 예전에는 그나마 이 부동산이라든지 건설 경기를 통해서 경제 전후방 효과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을 시키고 이런 효과가 있었고 거기에다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게 긍정적인 어떤 의미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의미는 사실상 경제의 어떤 우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경제 성장 효과라고 하는 거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요즘 경제 성장 효과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죠.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연구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발표들이 가계가 부동산 꼭 부동산 부채뿐만은 아니지만 부동산 부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니까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 때문에 그 이자 내느라고 지금 사실은 내수가 침체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제가 월 소득 한 500만 원을 벌다가 이 중에 제가 빚을 한 3억을 냈어요. 제가 3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도권에 가구당 그 집을 살 때 빌린 부채 액수가 3억이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3억 정도를 빌리면 월에 한 100만 원 가까이를 지금은 금리가 낮아서 그보다 낮지만 이렇게 은행에 월세 내듯이 이자를 내요. 그러면 예전에는 소비하거나 저축했던 돈을 은행에 월세 이자 내듯이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돈이 적게 도는 거고요. 그만큼 내수 침체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더라도 결국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왜 또 불안하냐 하면 사실은 부채 문제가 언젠간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불안해 하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자꾸 이제 커지면 이거 자체가 이제 경기 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서 장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부동산 잃어버린 20년으로 가는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부동산 거품이 무너질 때 이걸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계속 우리 4대 사업 같은 거에서 좀비 건설업체들 살려주고 지금 한국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은행에 부실채권 생긴 거 정리 안 하고 계속 질질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결국 계속 이제 활발한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고 결국 장기 침체로 치달은 측면이 있는 거죠. 한국도 지금 그 길을 피한다고 하면서 똑같이 따라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건설 경기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그런 경기 부양 효과조차도 없고 역효과만 있는데 지금 이런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건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 플러스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아직까지도 강고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중산층이 안 끌려 들어가잖아요. 지난주에 정태인 원장도 이 자리에 와서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계속 정부는 어떻게든지 중산층이 들어와서 집을 사고 해서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데 지금 중산층이 지금 집 사러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게 집값이 올라가야 전망이 보여야 할 텐데 지금 별로 안 보인다라는 게 대체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중산층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은 집 살 사람들은 다 샀거든요. 빚내서도 다 샀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안 산 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비중을 따지면 상대적으로 소수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빚내서 집 사라고 하면 누가 사냐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집 갖고 있던 5, 60대 이런 분들은 집을 팔아요. 그리고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집을 오히려 정리하는데 뒤늦게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거든요. 연령대로 따지면 20, 30대, 30대 초중반 이런 분들이 이제 빚내서 집 사라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빚내서 집 사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소득 여력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부동산 투자 일찍 해서 이제 돈 벌었던 사람들은 털고 나가는 걸 이걸 이제 20, 30대나 또 계층적으로 보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막 빚내갖고 지금 이제 받쳐주는 꼴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고요. 이런 분들이 자꾸 이제 저 주택, 이제 마른 수건 지어짜기 때문에 이제 집을 사게 되면 사실 이분들은 소득 여력이 더 없기 때문에 어떤 뭐 갑작스러운 충격이 왔을 때 더 위험해지는 거죠. 지금 저 일반 소비자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업계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네. 계속 부동산 경기 띄우는 네. 식으로 해서 지금 네. 좀비 업체들 지금 살려주는 우리가 네. 그런 모양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 생각은 이건 것 같아요. 이제 4대강 사업 같은 걸 하다가 또 감세 정책 하다 보니 이제 세수는 펑크가 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뭐 더 동원할 수 있는 뭐 재정으로 동원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이명박 정부 후반기부터 빚을 더 내게 해줄 테니 집 사라. 그래서 이제 가계를 동원해서 이제 이 건설 부양책을 펼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지금도 정말 황당한 현상이 뭐냐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거래는 큰 흐름에서 보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고 그래도 큰 흐름에서 보면 계속 구조적인 침체기거든요. 집 사줄 사람도 거의 다 산 상태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사상 최대의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요. 2000년대 이후로. 부동산 하락기 때보다 더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그렇죠, 최근에. 왜냐? 이게 망해야 되는 건설업체들이 망하지 않고 좀비 상태로 계속 살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선분양제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선분양제다 보니까 짓기도 전에 공사비 지출하기도 전에 그냥 그렇죠, 일반 받아서. 국민들한테 돈 네. 땡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양을 엄청나게 해대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대책이라는 게 지난해부터 나온 대책들 보면 각종 대책의 대상이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을 받아도 다 그 혜택을 받게 돼 있거든요. 뭐 양도세 뭐 이렇게 면제라든지 뭐 이런 혜택들을 분양 하는 주택을 받으면 그 혜택들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걸 뭐 심지어 투기까지 조장하죠. 그래서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뭐 원래는 3년으로 정해놨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뭐 1년으로 당기든지 6개월로 줄이고 뭐 이런 식의. 근데 이게요. 일본이 했던 거랑 똑같이 따라가요, 사실. 일본도 91년에 부동산 거품 붕괴하고 나서 정부 이제 막 엄청난 이제 세금을 동원해서 뭐 우리 4대강 사업 같은 걸 막 했다가 그걸로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 전비 건설업체들 먹여 살린다고 각종 세제 혜택 주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 거의 제로 금리 수준으로 만들면서 빚내 집 사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들어갔죠.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이제 그 아파트 막 지어대니까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집값이 좀 떨어진 것 같으니까 지금 한국처럼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빚내갖고 들어가요. 근데 그 뒤로 결국 몇 년 못 버티고 다시 2차 부동산 거품 붕괴가 오면서 거기서 다시 반토막 나고 3분의 1씩 내려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이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꼭 일본처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다시 집값이 뭐 미국발 금리 인상 충격과 맞물리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들에서 뭐 분양 잘 된다 이런 말에 너무 속지 마시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정부의 박정희 정부 이래로 계속 성장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 성장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이 된 측면도 있지만 이게 그러다 보니까 투기 수단으로 이제 많이 그렇죠.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동산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시장의 원리라든지 자본주의적인 논리를 좀 배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뭐 비중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또 어쨌거나 또 시장에서 거래되는 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재화로서의 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재화로서의 의미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건전한 시장 질서가 형성되도록 하는 노력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런 건 예를 들면 정말 시대착오적인 선분양제를 없애야 된다든지 소비자의 지위를 강화해 준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을 사실 해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가 저소득층들처럼 뭐 최소한의 주거 비용도 이렇게 마련하기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뭐
노후를 컨테이너나 심지어 뭐 비닐 하우스나 이런 데서 보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공공이 나서서 정말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전세주택 이런 것들을 대량 공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그런 역할들을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공공의 역할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늘 대책 나온 거 보면 어떻게 하면 민간 건설업체들한테 뭐 인센티브를 줘서 혜택을 줘서 뭐 공급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뭐 월세 대책이라고 내는 거 보면 공급 늘리겠다는데 민간 건설사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웃기냐 하는 거죠. 참 오늘 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취자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